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와 함께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전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땐 이혼이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랑과 전쟁에 버금가는 막장 드라마 한 편 찍고 이혼하게 되었네요.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곤 하지만 몇 번을 되뇌며 생각해봐도 결론은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결국 터질 일은 터졌을 테고 전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파국과 다름이 없는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처음 시작은 남들처럼 참 평범했어요. 그저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연애가 길어지자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죠. 시댁은 서울에서 거리가 꽤 있는 시골이었고 친정도 가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서울에는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은 제가 처녀 때부터 살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제가 회사 생활 때문에 독립을 할 당시 부모님께서 미리 제 몫으로 주신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시작하면 안 될까? 사실 그 집 부모님이 미리 해주신 내 집이거든.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 집을 사는 건 힘들 테고 대출이나 전세보단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나야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지.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응? 뭐가? 무슨 문제 있어? 문제라기보단 사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고시식한 부분이 있어서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주의라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집을 해주실 능력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보태주실 테니 어찌되었든 집은 나보고 마련하는 게 맞다고 하셨었거든. 그래야 나도 그렇고 부모님 기도 산다고 말이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자기 집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대출 조금 끼고 마련한 걸로 말씀드리자. 서류 떼서 보여드릴 것도 아니고 말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릴게. 상견례 자리에서 집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아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는 것보단 미리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내가 가정 각오해서 갈게. 집은 당신이, 혼수는 내가. 깨끗이 써서 다 바꿀 필요는 없고 침대랑 소파, 그리고 식탁만 바꾸면 돼. 그 세 가지는 다 작아서 아마 둘이 쓰긴 불편할 것 같아. 그렇게 저희인 집은 제가 사는 집에서 가구는 최소한으로 바꾸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미리 말을 잘 맞춰둔 덕분에 상견례도 잘 지나갔고 누구 하나 찌푸린 일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신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행복했어요. 그 미묘한 설렘 속에 저희는 연애 때보다 더욱 행복했죠. 조금의 다툼도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이 10년은 함께 산 사람처럼 집안일은 물론 주고받는 대화도 잘 통했어요. 온종일 남편과 붙어 지낼 수 있는 주말이 기다려질 정도로 좋았던 날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객식구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점심을 일찍 먹은 터라 조금 출출했던 저희는 저녁이라고 하기엔 이르긴 하지만 조금 많이 일찍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래, 아가. 잘 지내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일까지는 아니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글쎄, 우리 막둥이가 서울에 취업을 다 했지 뭐야.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여보, 아가씨 서울에 취업했대. 저는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시누이를 기특해하고 있더군요. 너무 잘 됐네요, 정말. 그러니까 말이다.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동안 우리 유민이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져야겠어.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할 집을 못 구했지 뭐니. 통보하듯 말하는 시모의 말에 기쁨도 잠시 저는 멍해졌어요. 멍한 머리에 저는 말을 얼버무렸고 제가 바보처럼 말을 옹알이는 사이 시모는 할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까 기차 탔으니 아마 6시쯤 도착할 거야. 정확한 시간은 유민이랑 연락해서 물어보고 기차역으로 좀 데리러 가주렴. 그럼 한동안 우리 막둥이 좀 부탁하마. 이렇게 끊겨버린 전화에 전 어안이 벙벙했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은 눈치도 없이 신나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취업을 했다는 사실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대견한 동생과 한동안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도 신나 보이더군요. 저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군요. 객식구는 절대로 죽어도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두 눈 꼭 감고 쉽게 시누이를 데리고 살기엔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저의 마음을 그제야 알아차린 남편은 티나게 저의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불편한 거 잘 아는데 한동안만 유민이 우리 집에서 좀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당신도 알다시피 유민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혼자 숙박업소나 찜질방 같은 데 재우기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덜컥 아무 집이나 계약해서 들여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당신이 이해만 해준다면 한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괜찮은 집 알아봤으면 좋겠어. 이렇듯 간곡하게 부탁해오는데 싫다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거듭 고맙고 미안하다고 외치며 시누이를 데리러 나가더군요. 사실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통보식으로 맡게 된 시누이가 탐탁지 않았지만 남편의 입장과 생각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한평생 붙어 살 것도 아니고 혼자 지낼 곳이 구해지만 나간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참아보자고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시누이를 웃으며 맞이할 만큼 마음 정리를 끝내고 아직 앳된 얼굴의 시누이가 눈을 초롱이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아가씨 왔어요? 피곤하죠? 아니에요. 오빠가 데리러 와줘서 편하게 왔어요. 언니,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을 주는 바람에 어디서 지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언니가 받아줘서 길거리 신세는 면했네요. 아니에요. 집 구할 때까진 오빠 집에서 편히 지내요. 이렇게 시작된 시누이와의 생활. 처음엔 꽤 괜찮았어요. 손이 많이 갈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시누이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요. 자기 빨래는 자기 방에 모아뒀다가 스스로 했고 방도 꽤 깔끔하게 쓰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본인이 먹은 그릇은 본인이 치우고 시간이 되는 날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도 해놓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한평생 함께 산 식구도 때론 불편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시누이가 편할 리가요. 그렇게 본인의 몫은 스스로 하는 시누이가 기특하기도 기특한 시누이가 불편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 금방이라도 끝이 날 것만 같던 그 생활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죠. 처음 몇 개월은 주말마다 집을 알아보러 간다고 남편과 나가 밤에나 들어오던 시누이는 어느 날부턴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쉬기 시작하더군요. 힘든 회사 생활에 주말마다 나가 돌아다녔으니 아무렴 피곤했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이런 저의 이해를 다른 식으로 해석했는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선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런 시누이에게 호되게 한 소리 해야 할 남편은 아침마다 동생에게 해장국을 끓여 먹이기 바빴고 전 그야말로 어이없는 날들을 지내게 되었어요. 자신의 몫은 스스로 하던 시누이는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빨래통엔 생리가 샌 옷부터 해서 양말마저도 뒤집어 던져놓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지더군요. 다들 아시잖아요. 고작 그 뒤집힌 양말이 얼마나 열받는지를요.
하여튼 전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이 많아졌고 적당한 타이밍을 노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김없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신우이는 새벽이 되어서야 술이 잔뜩 취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 비밀번호조차 누르지 못해 집 앞이 소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잠에서 깼고 남편 역시 잠에서 깨 익숙하다는 듯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더군요. 다른 날은 방에서 나가지도 않았던 저였는데 그날만큼은 술을 마셨든 술독에 빠졌든지 간에 한 소리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뒤따랐고 현관엔 신우이와 함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한 듯했고 그런 저희의 당황스러움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남자의 정체였어요. 야, 박유민, 너 진짜... 이 남자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여자하고 아는 사이인데요. 오늘 잘 데가 없다고 했더니 하루 재워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잔뜩 취한 남자는 혀가 다 꼬인 말투로 무작정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남자를 저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신우이를 향해 묻더군요. 박유민, 대답해봐. 이 남자 누구냐고. 누군데 우리 집에서 재워준다고 데리고 왔어? 그게 오늘 클럽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야. 잘 곳이 없다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데리고 왔어. 나 잘했지? 대환장 파티. 그 새벽 현관문에선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그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남편 역시 이번엔 화가 단단히 났는지 신우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남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건 남편은 집 주소를 물어 택시를 태워 보내버렸고 신우이는 왜 보내냐며 고성을 질러대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긴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저의 뜻을 전했어요. 여보, 이건 아니야. 나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 병동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도 아니고 밤마다 이게 뭐야? 나도 힘들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남편은 생각이 많은 듯 말을 아꼈고 전 오늘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내야만 했죠. 말을 하다 말고 마저 해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아가씨 데리고 살 거야? 금방이라도 나갈 것처럼 굴더니 벌써 1년이 다 돼가. 요즘엔 집도 알아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다니잖아. 나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당신도 생각해봐. 지금 우리랑 사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내보내면 어떻게 살지 너무 뻔하잖아. 오늘도 봐봐. 술에 잔뜩 취해서 클럽에서 처음 보는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저 꼴을 내 두 눈으로 봐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내보내냐고. 물론 이 상황이 당신도 나도 힘든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유민이를 내보낸다는 결정을 하는 건 내 입장에선 조금 힘들기도 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게 어딨냐며 당장 내쫓으라고 말이라도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게 또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버렸거든요. 만약 저에게 동생이 있고 제 동생이 저 모양 저 꼴로 지낸다면 저 역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적막한 거실엔 남편과 저의 한숨소리만이 가득했죠. 이것도 저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고 이내 남편이 큰 결심을 했는지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런 부탁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론 유민이한테 오냐 오냐 안 하고 제대로 교육할게. 청소, 빨래 이런 건 물론이고 밤 늦게까지 다니는 거랑 술 마시고 다니는 거 등등. 당신이 일절 신경 안 쓰게 내가 한 소리 제대로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데리고 있자.
적어도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내보내야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알겠어. 대신 앞으론 다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해. 다시 한번 이건 아니다 싶은 일 생기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내보낼 거야. 정 안 되면 다시 시골로 내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집에서 망나니 짓 하는 꼴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알겠어.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이번엔 유민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할게. 남편은 호언장담이란 걸 했고 그날 아침 그 말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단호한 태도로 시누이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 속이야. 오빠, 나 아침부터 먹어야겠어. 속이 너무 안 좋아. 해장국 있지? 없어. 밥도 없으니까 해장이 필요하면 네 손으로 차려 먹어. 당연히 아침에 대령했던 해장국도 다정하게 괜찮냐고 물어오던 오빠의 미소도 더는 없자 시누이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급하게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시누이를 남편은 저의 앞에 무릎을 꿇려 앉혔고 무서운 얼굴을 한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는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박유민,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어떻게 그 나이 먹고 남자 무서운 줄을 몰라? 그러다 너 이상한 놈 만나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 인생은 어쩌려고 그렇게 생각 없이 구냐고. 잘못했어, 오빠. 내가 어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러게 술을 왜 그런 식으로 먹고 다녀?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네 언니 볼 낯이 없어. 다 큰 여자애가 툭 하면 나가서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니 내가 무슨 낯으로 네 언니를 봐? 그것뿐이야? 너 왜 요즘은 집안일 하나도 안 해? 네가 입고 먹고 쓰는 건 네가 다 치워야지.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냐고. 너 자꾸 오빠 실망하게 할 거야? 너 정말 기본도 모르는 그런 애였어? 아, 아니야. 언니도 편해지고 회사 생활도 피곤하고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 와서 편하게 지냈어. 미안해. 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앞으로 너 내가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회사고 뭐고 당장 부모님께 연락해서 질질 시골로 끌려가게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잘해. 알겠어? 응. 정말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할게. 정말이야.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 또 다짐했고 그날 이후 점점 나아지는 행동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또 2달가량이 지나고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제가 운영하는 공방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00% 예약제로 운영 중이던 터라 그날은 10시쯤 공방으로 향했죠.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예약 손님이 오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아파트 상가를 힘없이 지나치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시누이였고 아침에 출근한다며 나간 시누이가 그 시간에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저는 의아함에 시누이를 뒤따랐어요. 시누이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가방에서 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꺼내고 있더군요. 이거 좀 팔려고 왔는데 여기서 팔 수 있을까요? 전 더 가까이 다가갔고 시누이가 내려놓은 물건들을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전부 저의 것으로 반지는 제가 시집 올 때 시모가 남편의 돌반지라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물려주라고 주었던 반지였고 팔찌, 목걸이는 결혼할 때 제가 받았던 폐물이더라고요. 평소엔 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 잘하지도 않고 잘 보관해두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걸 팔겠다고 가지고 나왔으니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아가씨, 여기서 이걸로 뭐 하세요? 언니, 여긴 어떻게... 언니 출근한 거 아니었어요? 그제서야 저를 본 시누이가 재빨리 몸으로 물건들을 감추고 나섰지만
이미 모든 것을 봐버린 후였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것들로 뭐 하고 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이거 전부 내 거 아니에요? 저의 물음에 신우이는 답이 없었고 전 따라 나오라는 말과 함께 물건들을 챙기는 신우이를 두고 집으로 향했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의 뒤를 따랐고 저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오가더군요. 차라리 어린애라면 정신 바싹 들게 때리기도 하겠는데 다 큰 처녀를 때릴 수도 없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건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집에 도착한 저는 신우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아가씨, 지금 죄송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왜 그런 짓까지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내 물건까지 가져다 팔려고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회사를 그만둬서 돈은 없는데 카드값까지 연체가 돼서요.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이때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요. 2달 정도 됐어요. 웬만하면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일이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도 계속 잔소리만 하고 힘들게 해서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만두긴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입을 뗐다간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들이 뇌를 거치지 않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전 일단 남편이 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방으로 들어왔고 방에서 아무리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군요. 어떤 머리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남의 물건을 제멋대로 팔아 연체된 카드값을 갚으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그저 헛웃음만 나오던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좋은 얼굴로 웃고 있는 남편에게 신우이를 앉혀놓고 모든 일을 전했고 남편이 오기 전까진 지은 죄가 있으니 고개도 못 들고 눈치만 살피던 신우이는 제 편이 생겼다고 느꼈는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지금 500만 원 정도 된대. 연체된 카드값 말고도 휴대전화 소액결제까지 해서 그 요금도 연체 중이래.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그래, 내가 언니 방 뒤져서 그것들 좀 팔려고 가지고 나갔어. 그런데 뭐? 그게 무슨 죄라도 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거 엄연한 범죄야. 범죄라고. 그게 왜 범죄야? 그 반지는 우리 엄마가 준 거고 그 목걸이랑 팔찌는 결혼할 때 오빠가 사준 거잖아. 그러면 엄연히 우리 집 거지. 우리 집 물건, 우리 집 딸인 내가 좀 가져가서 팔겠다는데 그게 왜 범죄냐고. 언니도 말 좀 해봐요. 그게 왜 언니 거예요? 그건 우리 집 돈으로 샀으니 내 것도 된다고요. 내 말이 틀렸어요? 신우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저에게까지 따지고 들었고 전 그 정신 나간 신우이에게 정확한 사실을 집어주었어요. 아가씨, 그건 아가씨 집 물건이 아니라 엄연히 제 물건이에요. 반지, 목걸이, 팔찌, 그 모든 걸 어머님이 주셨든 오빠가 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줬으니 이제 제 물건이라고요. 그런 제 물건을 아가씨는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 팔려고 했고 그건 엄연히 범죄이자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갈 일이에요. 알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이는 흥분하며 폐물을 저에게 냅다 던져버렸고 전 그런 신우이에게 참았던 화를 분출해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요? 저는 소리를 질러버렸고 신우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준 건데 왜요? 다 언니 거라면서요. 그래서 다 돌려준 거예요. 아가씨, 정말 이딴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내가 뭐요? 내가 뭘 어쩐다고 저런데? 돌려줘도 난리네 정말. 다 됐고. 오빠, 나 500만 원만 줘. 아니, 빌려줘. 내가 취업해서 갚을게.
어쩌면 사람이 저리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돈 500만 원이 옆집 개 이름이라도 되는 양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고 돈 관리는 모두 제가 하고 있던 터라 남편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제 눈치를 살펴댔죠. 이걸 어쩌죠? 아가씨, 오빠 돈 없어요. 돈 관리는 다 내가 하거든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오빠, 정말 돈 없어? 네, 정말 오빠는 돈 없어요. 오빠는 정말 돈이 없고 난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는데 어쩌나요? 그 돈 안 갚으면 휴대전화는 끊기고 신불자까지 될 텐데요. 정 돈이 필요하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달라고 해요. 딸이 신불자 되게 생겼다는데 돈 500만 원 못 해주겠어요? 전 단호했고 신우이는 이게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남편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돈 우리가 해주자, 응? 갚는다잖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을 쏘아보았고 남편은 깨갱거리며 저의 눈을 피하더군요. 일단 500만 원은 내가 해줄게요. 그 대신 달마다 무조건 갚아요. 알바하든 뭘 하든 일정 금액씩 무조건 갚아나가고 당장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요. 언니, 시골로 내려가라뇨. 내가 시골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시골로 가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죠. 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든 시골 장터에서 나무를 팔든 그건 알아서 해서 돈 갚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회사도 그만뒀는데 왜 여기 우리 집에서 얼굴 붉히면서 같이 살아야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당신도 기억하지?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장 시골로 내려보낸다고 했던 말. 이제 지켜. 난 이제 더는 아가씨랑 같이 못 살아. 당신이 시골에 전화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어떻게 할래? 당신이 전화할래? 내가 할까? 제 말에 남편은 자신이 전화를 하겠다고 했고 신우이 역시 서울 생활보다 돈이 더 급했던 터라 알겠다고 하며 짐을 챙기더군요. 그렇게 신우이는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가 없었고 저는 마지막까지 기분이 상한 채 신우이를 보내버렸습니다. 신우이가 집을 나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야 할 저희 집엔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귀가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야근이 많아진다 싶더니 그 시간마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야근도 한두 번이지 많게는 일주일에 4번이나 야근을 핑계로 늦었고 어떤 날은 새벽에 나갔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인 경우도 간혹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쯤 되자 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또 아침을 혼자 맞이하게 된 날 전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응? 무슨 이야기? 당신 요새 바람났어?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바람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몰라서 물어? 요즘 툭 하면 야근이라고 늦고, 오늘도 새벽에 갑자기 나가선 집에 오지도 않고 바로 출근했잖아.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여자밖에 더 있어? 저는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더니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게 유민이 시골 안 갔어. 뭐? 시골을 안 가?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는데? 혼자 따로 방 잡아줬어. 엄마가 유민이 방 얻을 돈은 내가 따로 가지고 있었거든. 그걸로 따로 원룸 계약해서 혼자 지내고 있어. 알고 보니 시골을 내려가기로 했던 신우이는 남편을 질리게 설득했고 그 설득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남편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구하지 못했던 원룸을 단 하루 만에 구해주었던 것이었죠. 눈물로 애원하니 방은 얻어줬지만 막상 얻어주고 나니 혼자 있을 여동생이 걱정되었던 남편은 퇴근 후 신우이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거나 신우이가 집에 없는 날엔 신우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새벽에 뛰어나간 건 왜 그런 거야?
설마 아가씨 술 취해서 데리러 간 거야? 응.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데려다주고 바로 출근하곤 했어. 미안해, 여보.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전 이쯤 되니 남편 역시 제정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여동생이 걱정되면 저와 결혼할 것이 아니라 여동생이나 평생 끼고 살지. 왜 결혼까지 해서 이런 분란을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전 더는 남편과 할 말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튀어나오려고 하는 욕을 안간 힘을 다해 삼키며 최대한 좋게요. 어머님, 아가씨 좀 데리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온 뒤론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아지고 해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술 마시고 다니다 큰일 치르는 것보다 시골에 다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려보냈는데 글쎄 아범이랑 아가씨가 저 몰래 방을 얻었더라고요. 여전히 취업은 안 했고 술만 마시고 다니고요. 저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해요. 요즘 세상도 험한데. 두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오셔서 아가씨 좀 데리고 내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말을 심하게 했나요? 말을 막 했나요? 아님 제 말에 거짓이 있었나요? 전 맹세코 딱 저렇게 말했고 언성 한 번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뭐? 그게 전부 사실이야? 그래서 애 혼자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그게 말이나 되니? 너희 믿고 올려보냈으면 잘 데리고 있었어야지. 내보내긴 왜 내보내? 애가 들떠서 술도 좀 마시고 늦게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큰맘 먹고 서울 간 애를 내쫓아내기나 하고 말이야.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순식간에 저는 죄인이 되었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술 먹고 클럽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제 패물하고 어머님이 물려주신 돌반지까지 훔쳐서 팔려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다 자기 집에서 해준 물건이라 자기가 갖다 팔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제가 잘 데리고 있었어야 했나요? 저한테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없는 아가씨를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요, 최대한 좋게 그 상황을 풀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고 더는 안 될 것 같아 어머님께 전화드렸던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어머님께 전화까지 했겠냐고요. 뭐라고? 물건까지 훔쳤단 말이야? 네, 그런 짓까지 하더라고요. 난 네 말 못 믿는다. 내 딸이 그런 짓까지 했을 리가 없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그렇게 데리고 살기 싫으면 데리고 살지 말거라. 너 같은 애한테 우리 딸 맡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너도 내 딸한테 신경 끊어. 신우이가 누굴 닮아 그 모양 그 꼴인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전 더는 신우이가 뭐라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더는 아가씨 일에 이러쿵저러쿵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대신 다시 한번 아가씨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는 날엔 난 당신하고도 안 살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그날이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더는 유민이 일로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 아, 맞다. 그런데 나 한동안은 지금처럼 늦을 수도 있어. 그것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알겠어. 딱 그것까지만이야. 대신 너무 자주는 안 돼. 알겠어? 그렇게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었는지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와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전화할 시간에 취업이나 하세요. 나한테 돈 줘야 하는 건 알죠? 만약에 꼬박꼬박 입금 안 되면 이번엔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한테 전화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버님 성격은 나보다 아가씨가 더 잘 알 테고 아가씨 그 모양 그 꼴로 지내고 있는 거 아버님이 아시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털이란 털은 다 밀려서 끌려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놈의 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입금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신우이나 시모나 저나 예절은 밥 말아먹은 것이 분명하더군요. 사람 말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냅다 끊어버리는 꼴을 보아하니 말이에요. 그렇게 전화가 끊긴 후 몇 달 동안은 불안할 정도로 평온함의 연속이었어요. 새로 취업했다는 신우이의 소식도 전해지며 돈도 다 갚아나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간혹 새벽에 나가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최근엔 전혀 없었습니다. 주말엔 남편과 여유롭게 보내며 휴식을 취한 후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고 그렇게 여유롭고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통화 내용으로 보아하니 신우이인 것 같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싶은 것도 잠시 남편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더니 저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선 집을 급하게 나가버리더군요. 신우이의 전화부터 해서 굳어진 남편의 표정까지. 전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몇 시간 뒤 쭉 처진 어깨를 하고 돌아온 남편의 뒤로 시모와 신우이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예상도 되지 않는 조합에 저는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모두 거실에 앉으라는 말을 하곤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유민이가 취업을 했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저 남자를 만났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요점만 딱 말해. 나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지금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유민이가 임신을 했다네. 두 사람은 낳아서 키우기로 했고 그래서 돈 모을 때까진 저 자식 집에서 합가해서 살려고 집까지 빼서 저 자식 집으로 갔는데 그쪽 부모님이 받아주질 않았대.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쫓겨나 버렸대. 상황은 남편의 말대로였어요. 믿었던 남자의 집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해버린 신우이는 시모를 불렀고 시모는 남편을 불렀던 거죠. 그렇게 모인 오합지졸들은 갈 곳이 없어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여기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저는 남편에게 따지고 물었고 입을 꾹 다문 남편 대신 시모가 나서더군요. 그러면 어쩌니? 오갈 데가 없으니 당연히 오빠 집에라도 와야지. 아, 알겠어요. 일단 왔으니까 하룻밤 정도 재울 거예요. 아가씨, 욕실 안내 좀 해줘요. 다들 씻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루는 무슨? 나는 오늘 하루만 자고 가고 얘들은 쭉 여기서 지낼 거다. 네?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전 말도 안 되는 시모의 엄포에 남편을 바라봤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볼 필요 없고 나랑 이야기하면 된다.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이 집에서 애들 애 낳고 지내기로 했다. 오갈 데도 없는 애들을 길거리에서 애 낳고 키우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좁은 원룸에서 시작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쩌겠느냐. 그리고 엄연히 이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애를 내쫓아서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이 너니 네가 책임져야지. 어머님, 전 분명히 어머님께 아가씨 데리고 내려가라고 전화까지 드렸고 그런 제 말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책임지라뇨? 전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네가 싫으면 어쩔 거니? 내 아들 집에서 내 딸이 애 낳고 살겠다는데? 이 무슨 미친 논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이 미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전 눈에 뵈는 것이 없어졌어요. 어머님, 이 집이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말고
당장 다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얘 말이 다 사실이야? 시모의 물음에 남편은 모든 사실을 설명했고 사실을 전해 들은 시모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또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너희 가족 아니니?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그러면 네 명의가 곧 남편의 명의이기도 하지 않겠니? 그러니 좀 데리고 살아라. 그저 헛웃음이 나더군요. 이 무슨 거지 같은 말과 거지 같은 상황인 건지. 전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고 제 살 길은 이혼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기억하지? 또다시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 있으면 그날이 우리 이혼하는 날이라고 했던 거. 저의 말에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었고 전 그런 남편의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아,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내가 너무 참았어. 진작 이혼했으면 이 땅 꼴까지 보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다 들었죠? 이제 남남이니까 군말하지 말고 어머님 아들까지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전 이혼과 동시에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버렸고 이런 저의 말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방진년이 어디서 어른을 갈아 말아야? 그리고 뭐 이혼? 네가 어디서 건방지게 이혼을 입 밖에 꺼내는 게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이든 경비 아저씨든 불러서 끌어낼 거예요. 그런 험한 꼴까지 당하기 전에 당장 다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했고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일 내에 살 집 구해볼게. 그때까지만 데리고 살자, 응? 이혼하자는 말 못 들었어? 이혼해.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이야. 저의 눈빛을 본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서둘러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자까지 다 집에서 내보내버리더군요. 그리곤 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더군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그렇게 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었고 더는 어떤 대화도 필요 없었던 전 그대로 남편까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며 버티다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뿐 아니라 저의 단란했던 가정을 파국으로 이끌고 간 시댁 식구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결과는 저의 완판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과정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시누이를 임신시켰던 남자는 도저히 애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다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회사도 그만두고 잠적하였다고 하더군요. 전 시누이는 애는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전 시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는 딸과의 연을 끊어버림과 동시에 상황이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모든 상황을 방관한 전 시모까지 모조리 집에서 내쫓아 버렸다고 했어요. 쫓겨난 전 시모는 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꼼짝없이 이혼까지 하고 전 신우와 함께 그의 자식까지 한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할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전 그런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라면 껌뻑 죽더니 그 사랑하는 동생하고 그 동생의 자식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뒷바라지하면서 잘 살아. 저의 말에 전 남편은 낙담한 듯 눈을 감아버리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어요? 전 신우의 돈 씀씀이야 말하면 입 아프고 전 남편은 위자료들을 주느라 빚을 냈을 테니까요. 거기다 지금 사는 집 역시 빚일 테니 한평생 빚 내고 빚을 갚고 빚 내고 빚 갚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긴 힘들 겁니다.
이혼 후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남편 때문에 집도 공방도 모두 옮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역시 바꿔버린 터라 더는 그 인간들과 엮이는 상황은 없어졌네요. 그저 건너 들은 소식으론 전 시누이는 결국 애를 출산했고, 출산하고 난 후 애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망나니로 살고 있다고 해요. 혹시나 엄마가 된다면 변할 수도 있진 않을까 했던 제 예상은 산산이 부서졌고요. 전 남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애를 보느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고요. 뭐 다 자기가 만든 상황이니 불쌍하지도 않더군요. 전 공방을 운영하며 작은 주얼리숍까지 오픈해 함께 운영 중입니다. 아직 매출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온라인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어 요즘엔 일에 더욱 매진하며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연애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지만 언제든 좋은 사람만 있다면 연애까진 할 생각은 있어요. 혼자 살아가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이혼 후 부모님의 상심이 크셨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해드리니 오히려 잘 됐다고 해주며 앞날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속이 말이 아니실 거란 걸 잘 알고 있기에 쉬는 날이나 시간이 여유로운 날이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였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간이나 창밖이 훤히 보이는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연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곧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젠 정말 이곳에서 전 남편과의 일을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기가 막힌 이혼 이야기 함께 하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9년이 되었고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저에겐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죠. 9년이란 세월 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과도 같다고 느껴지더군요. 23살,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군대를 전역을 하자마자 운 좋게 취업이 되었고 어리고 사랑에 미쳐있던 저는 남편과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직 세상과 남자를 모르는 어린 딸과 한 가정을 책임지기엔 어렸던 아들이 서로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은 부모님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흰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죠. 결국 시댁에서는 저희의 고집에 백기를 드셨고 친정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눈이 멀어버렸던 저는 부모 형제를 등지고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과 언니 오빠는 결혼식에는 참석해 주었지만 그 뒤론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냈습니다. 시댁에선 저희를 도와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저흰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롯이 저희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열심히도 살았네요. 23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도 멀리하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만 벌었어요. 그렇게 6년, 이를 악물고 힘을 합쳐 열심히 산 결과 저희에겐 저희 명의의 집이 생겼고 그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에 저와 남편은 그간의 세월을 돌아보며 서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나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남들 다 놀 때 일만 죽어라 일만 한다고 고생만 했네. 이제 집도 생겼으니 당신은 조금 쉬어. 나만 고생했어? 당신도 같이 죽어라 이래놓고선. 기억나? 우리 왜 결혼해서 원룸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30살 되기 전에 꼭 우리 집 갖자고 했었잖아. 그 꿈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와, 그땐 정말 꿈만 같았는데 결국 이뤘어. 그것도 1년이나 빨리 말이야. 당신 덕이야. 당신이 함께 힘내줘서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당신 쉬면서 임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임신? 하긴, 더 늦어지면 더 힘들겠지? 그럼, 이제부턴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몸부터 좀 만들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다니면서 말이야. 열심히 살다 보니 29살의 나이가 되었고 조금 여유로워진 생활에 저흰 임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될 것만 같았던 임신은 쉽지 않았고 계속되는 실패에 처음엔 괜찮다고 서로를 위로하던 말들도 점차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고 어느새 한 줄뿐인 테스트기를 보곤 말 한마디도 없이 다음 배란일이 언제인지 달력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런 저희의 모습을 자각했을 땐 이미 남편과 저는 기계와도 같은 의무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임신이란 열심히만 하면 뭐든 다 이뤄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남편과 저의 신념을 그야말로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었고, 그랬기에 거듭되는 실패에 더 큰 좌절과 함께 지쳐가게 되었죠.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오랜만에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가만히 보는데 30살도 되지 않은 파릇해야 하는 여자가 아닌 4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암울한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안쓰럽더군요.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 제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동안 거울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때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러려고 그렇게 이를 꽉 깨물고 죽어라 열심히만 살았나 하고요. 저요, 결혼하고 그 세월 동안 봄에 피는 꽃도 여름에 우거지는 그늘에서 쉬어본 적도, 가을에 예쁘게 물든 단풍잎을 맞아본 적도, 겨울에 내리는 첫눈을 넋놓고 바라본 적도 없이 참 열심히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여유도 틈도 없이 정직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세상 풍파를 다 맞은 모습이라니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 순간 그간 한 번도 느낀 적 없던 온갖 감정들이 몰려오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나간 세월이 후회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느새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다가오더군요. 여보, 울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게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웬 늙은 아줌마 한 명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서글퍼지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 얼마나 대단하게 살 거라고 흘러가는 시간도 지나가는 계절도 즐기기는커녕 느낄 새도 없이 다 보내버렸는지. 당신은 아깝지 않아? 나만 이렇게 서글프고 아까운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목을 놓아 울어버렸고 그런 저를 남편이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우리 다 내려놓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자. 아기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만하고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서 지내자. 평소에 저였다면 아니라고 괜찮다며 다시 잘 준비해보자고 했을 텐데 그때 전 많이 지쳐 있었고 더는 힘을 낼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아 남편에게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2달 뒤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임신 4주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행복감과 기쁨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남편 역시 눈물까지 흘리며 행복해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서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전 입덧이 다른 사람보다 심한 편이었는데 구역질이나 먹지 않으면 허기짐에 구역질이 나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변기통을 안고 살아야만 했죠. 계속되는 입덧에 회사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 민폐만 끼치게 되었어요. 결국 전 휴직을 하기로 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입덧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는 못하고 토하는 생활이 반복되자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힘든 날들을 견디며 지내고 있었죠. 전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고 이윽고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조차 보기 싫은 지경이 돼버리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 역시 저를 멀리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안쓰러워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기만 해도 한숨을 쉬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전 남편의 다정스러운 눈빛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고 투명스러운 눈빛과 함께 남편의 핀잔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얼굴이 도대체 그게 뭐야? 로션은 안 바르는 거야? 푸석푸석해서는. 아무리 입덧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도 사람 몰골이 그게 뭐야? 그거 알아? 당신 보고 있으면 내가 다 서글퍼진다고. 이런 식의 핀잔은 말끝마다 이어졌고 다른 것도 아닌 임신 때문에 혼자 고생하는 저에게 이런 언행으로 대하는 남편을 보며 섭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 역시 회사 생활로 많이 힘들어서 그럴 거라며 이해해주며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사실 싸울 힘도 없긴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스럽게 입덧이 심한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생전 좋아하지도 않았던 요거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눈물이 다 나려고 해 전 배달 어플을 이용해 요거트를 시켜 먹게 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토록 눈물나게 먹고 싶었던 요거트를 한 입 먹는 순간 속이 마구 울렁이기 시작하는데 참아보려 해도 도저히 참아지지 않았고 그대로 전 화장실로 뛰어가 또다시 다 개워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개워내고 나오니 미간을 잔뜩 찌푸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진짜. 그렇게 다 토해낼 거면 차라리 굶어. 돈 아깝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전 그야말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일부러 토해? 내가 토하고 싶어서 토하냐고. 나도 그냥 맛있게 먹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당신 이런 내 심정을 알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기분이야. 비포장도로를 끊임없이 달리는 차 안에 갇힌 기분이라고. 저 역시 그 당시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모진 말들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는데 갑자기 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배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고꾸라졌고 놀란 남편은 저를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기만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고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해본 결과 천만다행으로 아기는 무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몸이 너무 약해져서 병원에서 며칠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편히 지내라며 1인실을 잡아주었죠. 그렇게 전 병실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많이 지쳐있던 터라 눈꺼풀조차 무겁게 느껴져 눈을 뜨고 있기도 힘이 들었거든요. 한참을 잠들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는데 병실로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숨죽여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내심 남편이 최근에 말은 모질게 했지만 아직 절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놀랐을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는 말로 남편을 달래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믿지 못할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뇨. 저와 남편이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동안 함께한 고생이 얼만데 이제서야 임신도 하고 살만해졌는데 이제와 저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더군요. 내가 이런 마음 품는 것 자체가 여보한텐 너무나도 큰 상처이고 배신인 걸 너무 잘 알지만 이미 그 여자한테 가버린 마음이 너무 커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천벌 받을 거야, 정말.
말을 마친 남편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남편의 손을 있는 힘껏 잡아버렸어요. 저의 행동에 제가 잠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제가 들은 것이 진실인지 되물어 보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니. 당신, 이게 다 정말이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쏟아내는 저의 물음에 남편은 눈물을 떨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 사실이야.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데,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남편의 눈물겨운 고백을 듣고 있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정막만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고 싶길래 당신 입으로 다 밝힌 거야? 그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나 이제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울고 있었고, 전 피해자라도 되는 양 우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울지도 마. 난 지금 당신 우는 꼴도 역겨워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울지도 말라고. 뭐?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그런 말을 나한테 하면서 울고 싶어?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울긴 왜 울어? 결혼 생활 내내 저의 이런 모습을 본 적 없었던 남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전 벙어리가 되어버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놈아, 이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뱃속 아기는? 나는 둘째치고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고. 저의 절규는 계속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남편의 눈빛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직감적으로 상간녀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죽는 꼴을 보기 싫다면 당장 전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스피커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자기야, 놀라지 마. 나 임신했어. 테스트기가 두 줄이길래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이래. 나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나는 거 있지? 어쨌든 나 지금 집인데 빨리 좀 와줘. 상간녀는 울고 있더군요. 환희에 찬 기쁨의 눈물을요. 상간녀의 임신 소식이 병실을 가득 메우고 남편의 얼굴엔 순간이었지만 화색이 돌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표정이 굳어져 갔고 상간녀의 빨리 와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찾아온 정막.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 바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라고요. 여보, 나 잠시만 나갔다 올게. 진짜 아주 잠시면 돼. 조심스러운 말과는 달리 행동은 재빨랐고 빠르게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땐 혼자였고 제가 일어난 것을 확인한 간호사분이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시더군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그 걱정스러운 눈빛과 물음들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전 괜찮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아기는 무사했고 전 이 모든 상황들을 저와 함께 해준 아기를 지키기로 했어요. 물론 저 혼자서요. 남편과의 이혼은 피할 수도 피할 마음도 없었기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흥신소를 통해 상간녀를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상간녀에 대해 알려주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이 군대 가기 전
잠시 다녔던 대학에 함께 다니던 친구였는데 얼굴도 예쁜데 집도 부자여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들었던 것이 떠오르며 그 여자가 상간녀였음을 깨달았죠.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남편이 왜 대학 모임까지 나가게 된 것은 모르겠으나 알아본 바론 두 사람은 대학 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재회해 그날 이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의 시점이 제가 임신한 직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살림도 차린 상황이었는데 그 집은 상간녀가 마련한 집으로 그야말로 저만 물러나 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분위기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와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며 회사까지 그만둔 상태였고 그런 남편에게 상간녀는 투자를 해주어 현재 남편은 돈 걱정 없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그쯤 되니 궁금해지더군요. 상간녀에게 향하는 남편의 마음은 연심인지 욕심인지. 그것이 뭐든지 간에 저의 비참한 마음은 같았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 강해졌어요. 태어난 지가 언제인데 얼굴도 비추지 않던 남편은 웬일인지 다 늦은 밤에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표정, 숨소리, 손짓, 발짓.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윽고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마당에 여보 소리는 잘도 한다. 내가 아직 당신한테 여보이긴 해? 그렇게 비꼬지 마. 나 마지막까지 당신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 그러면 지금 내가 웃어야 해? 당신 마음 편해지라고 미친년처럼 하하호호 웃어줘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는 그저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말이었어. 당신 보니까 내 욕심이 과했네.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이 집을 포함해서 그동안 모은 재산은 당신 다 줄게. 이거 말고 그 사람이 당신한테 따로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준다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그래, 하자 이혼. 얼마나 줄지 기대할게. 그런데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당신은 우리 아기는 안 궁금해? 그 충격을 받고 무사한지, 무사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낳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아? 전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고 남편은 저의 물음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무사하단 이야긴 병원에 전화해서 들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궁금해하면 뭐해? 내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잘 생각해서 알아서 결정하겠지. 잘 생각해서 잘 결정해. 그게 어떤 결정이든 난 당신 의견 존중하고 응원하니까. 똥 같은 소리를 참도 정성껏 짓거리고 있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니 그런 줄 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더는 그 면상을 보고 있기도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우리의 젊은 날을 갈아샀던 집과 남편이 상간녀에게 받아온 3억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까지 따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전 계획했던 대로 상간녀의 본가로 찾아가 상간녀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조사를 통해 알아본 바론 상간녀의 부모님은 전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받을 거 다 받아낸 저는 상간녀가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그 부모님께 다 알릴 계획이었던 거죠. 예상대로 저의 폭로에 상간녀의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비교적 상간녀의 어머니는 차분한 것으로 보아 대충 알고 있었던 눈치 같더라고요. 누구신데 우리 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지금 따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의 본처입니다. 정확히는 전부인 되겠네요. 오늘 이혼 확정이 났거든요. 네? 이혼이라니? 그럼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단 말입니까? 우리 딸을 속였던 건가요? 아니요.
따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따님과 제 남편이었던 작자가 서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게 되었고요. 제 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단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가 있긴 합니다만 딸이 임신해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유부남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처녀를 임신시키겠습니까? 전 끝까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상간녀의 아버지에게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을 내밀어 주며 말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님 맞습니다. 참고로 제 뱃속에도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따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참 웃기는 상황 아닌가요? 조강지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버려도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지키겠다는 그 꼴이요. 그러니 제가 어쩌겠어요? 물러서 줘야죠. 에휴,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원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저 부모님께서도 자기 딸이 밖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그 짓거리 덕분에 제 가정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아, 굳이 원하는 게 있다면 따님을 좀 꾸짖어 주시면 좋을 것도 같네요. 자기네들끼리야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사랑이네 뭐네 곱게들 포장하지만 엄연히 죄잖아요, 불륜이라는 게. 그러면 따님 교육 제대로 해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고 제가 현관문을 나오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간녀의 아버지가 상간녀의 어머니를 쥐잡듯 잡으며 당장 상간녀를 부르라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전 이사할 예정이라 중요한 짐을 따로 추리고 있었고 상간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이 역정을 내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너 진짜 미쳤어? 돈은 다 받아 처먹고 뭐? 그 집을 찾아가? 네가 제정신이야?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였으면 돈은 왜 받아갔어?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지. 그 부모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하나뿐인 외동딸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래야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군말 없이 이혼해줬는데 이 정도도 하면 안 돼? 너 때문에 지금 그 사람 아빠한테 붙잡혀서 질질 끌려갔어.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눈물이라도 흘려줘? 그거 참 안 됐다고 위로라도 해줄까? 그런 걸 원하니? 진짜 너 하여튼 오늘 일 때문에 그 사람 뱃속에 있는 아기라도 잘못됐다간 가만 안 있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전 남편은 악에 바친 듯 이를 꽉 깨물며 저에게 말했고 그런 전 남편의 모든 것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어느새 꽤 나온 저의 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보여? 내 배는 안 보이냐고. 이 아기도 당신 아기야. 당신은 정말 이 아기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저는 전 남편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전 남편은 그런 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고 전 참지 못하고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썩 꺼져. 빨리 꺼지라고. 앞으론 2번 다시 그 어떤 일로도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는 날엔 당신하고 그 여자 얼굴 온 세상이 알도록 인터넷에도 다 퍼뜨려버릴 테니까.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한번 흘겨보곤 나가버렸고 그 후론 전 남편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삿날 아침이 되었고 제 소식을 어떻게 안 것인지 그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엄마와 언니 그리고 오빠까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를 본 엄마는 저의 등짝을 때리며 우셨고 그런 엄마를 언니와 오빠는 말려주며 그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거사,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게 그렇게 말렸거늘 고작 이런 꼴이나 당하려고 이런 꼴이나 보이려고 가족들 다 버리고 나갔던 거야? 엄마, 그러지 마. 막내 임신 중이라잖아. 배 안 보여? 그래 엄마, 진정 좀 해.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애를 때리긴 왜 때려? 9년 만에 듣는 가족들의 목소리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많은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지만 가장 큰 감정은 당연히 미안함이었어요. 그렇게 가족 마음의 못을 박았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9년 만에 보인 꼴이 그런 꼴이라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저희 가족은 감격스러운 재회는 잠시 미루고 이사를 서두르기로 했어요. 이삿짐 직원분들이 오셔서 더는 재회의 기쁨과 슬픔에 젖어 있을 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부른 배를 부여잡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육설과 함께 전 시모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내 아들 앞날을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는데 그 순간 빈혈기가 돌며 별이 다 보이더라고요. 전 시모의 흥분은 극에 달해 있었고 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욕설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네가 그 집 찾아가서 다 말하는 바람에 내 며느리도 내 아들도 그 집에서 쫓겨나 버렸다고. 그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니년이 다 책임져. 다 책임지라고. 그 뒤로도 전 시모는 끊임없이 하소연과 함께 원망들을 쏟아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든 사실을 안 상간녀의 집에서는 상간녀에게 해주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고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집마저 뺏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된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가 빌어봤지만 상간녀의 집에선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는 이상 상간녀 역시 없는 자식으로 여기고 살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고 상간녀는 하는 수 없이 전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평생 고생이라곤 모르고 산 상간녀가 전 시댁의 환경에서 산다는 건 고역과도 같은 일일 테죠.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던 전 시모는 급기야 저에게 돈 타령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다 이렇게 만들었으니 네가 다 책임져. 돈이라도 내놓으란 이 말이야. 네가 받아간 거 다 내놔. 그 순간 잠시 이삿짐 차에 갔던 식구들이 돌아오고 저의 모습을 발견한 엄마가 달려와 전 시모의 손을 낚아채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이 여편네가 감히 누구 머리채를 잡아? 정신 나갔어? 어디서 내 딸 머리를, 그것도 임산부를. 네가 제정신이야? 당연히 이삿짐 센터 직원인 줄 알았던 엄마의 등장에 전 시모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랬겠죠. 한평생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며 저를 알게 모르게 무시했던 전 시모였는데 이렇게 든든한 가족의 등장에 당황스러울 법도 했겠죠. 전 시모는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우리 가족을 차례로 훑고 있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언니가 자신의 직업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욕하고 때리면 수갑 채워서 체포할 테니 각오하세요. 참고로 그렇게 잡혀가시면 합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언니의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 시모는 끝까지 돈 타령을 해대고 있었고 전 무슨 돈이냐며 물었죠. 다신 오지 않을 테니 돈 내놔. 돈만 주면 오라고 해도 안 올 테니. 무슨 돈을 달라고 이 난리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이 집 팔았으면 돈이 있을 거 아니냐? 엄연히 그 돈에 내 아들 목도 있는데 왜 모른 척을 하니? 그거랑 이혼할 때 받아간 3억, 그것도 내놓거라. 정말 뱃속의 아기만 아니었다면 욕이라도 실컷 해주며 있는 힘껏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닌 위자료 내놓으란 말을 당당하게 하는 전 시모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며 어이마저 없더군요. 아줌마, 잘 들어요. 그 돈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의 몫이자 내가 23살부터 이때까지 단 하루도, 단 1분도 제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날의 몫이자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한 약값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한 푼도 줄 생각 따위 없어요. 정 그 돈이 탐나고 갖고 싶으면 소송을 거세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전 시모에게 말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변호사인 오빠가 나서 제 변호를 자처하고 나서더군요. 참고로 제 동생 변호는 제가 맡도록 하죠. 마침 그 분야가 제 전문이라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 언제든 소송 걸고 싶으면 걸도록 하시죠. 애꿎은 제 동생 괴롭히지 말고 법으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전 시모는 꽤 많이 당황한 눈치이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견례도 없었고 결혼식에선 가족들을 따로 소개할 시간도 소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기에 저희 가족들의 직업, 형편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 뒤론 연을 끊고 지내다시피 했으니 저희 친정이 꽤 산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전 시모는 오빠의 말이 끝나자 당황한 눈초리로 가족들을 번갈아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경찰인 언니의 변호사인 오빠, 그리고 있어 보이는 엄마의 차림새까지. 찰나의 순간 가족들을 살핀 전 시모는 갑자기 태세를 바꿔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내가 잠시 미쳤었구나.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부모가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 너도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조금은 이해를 할 거다. 그러니 방금 전 내 행동은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그리고 이해하는 김에 내 아들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남자가 어쩌겠어.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해하고 용서 좀 해주렴. 네가 용서만 해주면 내 아들도 다시 너한테 돌아올 거고 그렇게 두 사람 제외하게 되면 뱃속의 아기한테도 좋지 않겠어? 애를 생각해야지. 이 험한 세상에 애를 혼자 낳아서 어쩔 생각이니? 남들 다 있는 아빠, 우리 손주한테서 뺏을 생각은 아니지? 이때껏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손주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애원하는 꼴이 참 가증스럽기 그지없더군요. 엄마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전 시모의 말에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시모를 질질 끌어다 내쫓아버렸고 저의 이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미 사버린 집은 세를 주기로 했고 가족의 뜻에 따라 친정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출산날이 가까워졌고 입원을 했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보며 그곳에서 출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 마지막 진료날,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상간녀와 전 남편이었어요. 그토록 화려하고 당당하던 상간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행색이 초라한 배불뚝이 여자가 전 남편과 옆에 자리하고 있더군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두 사람과 가까워졌고 저와 언니를 발견한 상간녀는 두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승리의 표정을 지으며 전 남편의 팔짱까지 급하게 끼고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아, 이런 질문 좀 그런가요? 하긴 잘 지낼 턱이 없는데 질문이 좀 그랬죠? 방금 전까지 전 남편과 돈 때문에 다투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저에게 아는 척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그 애는 정말 낳아서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작 지우지. 이게 무슨 청승맞은 짓이에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그게 네가 나한테 할 말이야? 왜 화를 내고 난리래? 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양육비 이런 건 바라지도 말아요. 하긴 뜯어간 돈 많으니 양심이 있으면 양육비 달란 말은 못하겠지. 상간녀는 어떻게 해서든 제 속을 긁고 싶어 안달인 듯 했으나 전 도발에 더는 넘어가지 않았고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걱정이어서 굳이 반가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인사까지 한 거야? 하긴 꼴을 보아하니 걱정이 되긴 하겠다. 양육비 줄 능력도 처지도 안 되니까 말이야. 나 양육비 달라는 말 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고 사랑으로 가진 애 잘 낳아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잘 키워봐. 난 댁들 덕분에 가족도 다시 만나 잘 지내고 돈도 많아서 양육비 걱정은 없거든. 제 말에 상간녀는 미간을 찌푸리는가 싶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대기 시작하더군요. 참 좋기도 하겠네요. 남편도 뺏겨서 애도 혼자 낳고 혼자 키워야 하는 마당에 좋다고 웃는 꼴이 참.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기도 하네요. 상간녀의 비아냥거림에 제가 반격을 하려는 순간 어느새 제 곁으로 온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두르며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영, 여기서 뭐 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처영이라니. 전 크게 당황을 했고 언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도 잠시 천연덕스럽게 선생님께 제보라고 하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의 설명을 들은 선생님은 제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을 하더군요. 아, 아직 소식 못 들으셨나 봅니다. 저 이 사람하고 결혼 약속했어요. 식은 아직이긴 한데 출산하고 몸 추스르는 대로 결혼식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하신다면 청첩장 나오는 대로 보내줄 테니 와서 자리를 빛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언니 못지않게 선생님은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펼쳤고 선생님의 말에 이때껏 입 한 번 떼지 않고 있던 전 남편이 저를 향해 말을 하더군요.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이 남자랑 결혼했어? 혼인신고라도 한 거야?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보라는 단어에 발끈한 상간녀는 제가 무어라 답할 새도 없이 전 남편을 쥐잡듯 잡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여보? 누구 보고 지금 여보라고 하는 거야? 상간녀의 말에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 자각한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아니 그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은 아직도 저 여자하고 결혼한 사이라고 착각하는가 봐. 아니, 저 여자랑 다시 살고 싶기라도 한 거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실수라고 했잖아. 실수라고? 그래, 그건 실수라고 치자. 그런데 당신이 왜 저 여자가 결혼한 사실에 화를 내? 왜 간섭하냐고. 그건 나도 놀라서 그랬지.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진정 좀 하고 진료나 보러 가자. 예약 시간 다 됐어. 지금 내가 진료 보게 생겼어? 당신 같으면 이 기분에 진료가 보고 싶겠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거지 꼴로 살고 있는데, 당신 하나 보고 다 버리고 와서 이렇게 사는 난 신경도 안 쓰면서 전부인이 재혼한 사실이 그렇게 신경 쓰여? 상간녀는 악을 쓰며 남편을 닥달했고 그런 상간녀의 말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전 남편은 짜증을 섞으며 답을 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가족 버리고 나한테 와달라고 했어? 당신이 좋아서 다 버리고 나한테 와놓고 왜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겹지도 않아?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이 모양 이 꼴 타령하는 거? 나야말로 누구 때문에 그 좋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다 당신이 투자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두 사람은 급기야 언성까지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제 손을 진료실로 이끌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만 들어가요. 이런 난장판은 뱃속의 아기한테 좋지 않아요. 얼른요. 그렇게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전 어리둥절했고 이내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 두 사람이 난동에 가까운 싸움을 하다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만남을 마지막으로 전 다신 그 사람들을 만나기는커녕 소식조차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전 남편과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출산 이후 전 제 소중한 보물을 안겨주신 선생님께 보백받게 되었어요. 사실 병원에 처음 와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위로해준 그 선생님이 저의 담당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날부터 제가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제가 불쌍했다고 했어요.
불쌍해서 눈길이 더 가고 마음이 더 쓰였다고요. 그래서 진료를 볼 때도 더욱 신경을 써주었고, 제가 배가 심하게 뭉쳐 병원에 갑자기 왔다는 연락이라도 받을 때면 그게 언제든 어디에 있든 병원으로 뛰어와 제 진료를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측은심에 제가 눈에 밟혔는데 그 측은심이 어느 날부턴 저를 지켜주고 싶고 제가 보고 싶어졌다며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마음을 고백해 오더군요. 지금 당장 대답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저한테 신경을 쓸 틈도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깐요. 그냥 제가 곁에서 맴돌 테니 그것만 막지 말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처음엔 그냥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에 대한 상처가 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염치가 없어서였어요. 애 딸린 이혼녀와 총각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라니 거부할 염치조차도 없더군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저의 곁을 지키면서 제 아들조차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4년을 한결같이 저와 제 아들을 지켜준 선생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선생님은 저의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곧 저는 저와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더니 전 남편과 상간녀 앞에서 저와 결혼한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그 결혼이 현실이 되었지 뭐예요? 남자친구의 말론 그때 자신의 마음을 확신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예비시댁에서도 저와 아들을 많이 아껴주세요. 처음 저의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들었을 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죠. 온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보다 기뻐하셨는데 그 여자가 이혼녀인 것도 모자라 갓난아기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남자친구는 흔들리지 않았고 일단 얼굴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를 만나러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처음 만난 날 저와 예비 시부모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헤어지는 순간에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사실 오늘 이 자리 나올 때까진 좋은 말로 설득해서 헤어지게 만들 생각이었어. 생각 있는 여자라면 헤어질 테니 말이야. 그럴 생각으로 나온 자리인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 우리 애가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알 것 같네.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줘. 그렇게 잘 지내다가 우리 가족으로 와주면 더 좋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염치도 없어서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연을 쓰고 있다고. 그 기다리던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과 제 아들입니다. 저를 여기에 앉혀두곤 장난감을 사러 간다고 나간 두 사람인데 이 긴 사연을 쓸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난감을 사러 간 두 사람은 장난감 가게를 살 태세로 쇼핑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제가 두 사람을 잡으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전 이만 인사를 드리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의 지옥 같던 세월을 여기에 털어버렸으니 이제 저도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두 남자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제 걱정보단 앞날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전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